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19강 소설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소설의 구성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어들을 모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일 구성과 복합 구성이라는 개념어가 있는데, 단일 구성은 소설의 구성에 사건이 하나인 것이죠.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인물을 중심으로 쭉 이야기가 전개되면 단일 구성이고요. 복합 구성은 주로 이제 장편 소설에서 나오는데 사건이 여러 가지일 때 나오죠. 예를 들면 금방 했던 천변통경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여러 개가 등장하죠. 관계없는 여러 가지 사건, 이런 것을 복합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면 구성은 뭐예요? 시간의 순서에 따른 거.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시간의 순서에 따르지 않는 거 입체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과거 해상할 때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자식 구성은 외화와 내화가 따로 있다고 했어요. 바깥에 있는 게 외화, 안에 있는 게 내화. 그러면 주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 내화 속에 있는 게 이제 액자식 구성이죠. 이런 구성은 고전소설에도 나타난다고 했죠. 고전소설에서는 환몽 구조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이야기가 중요해요. 고전소설은 현실에서 꿈, 다시 현실로 돌아올 때 이 꿈이 바로 내화가 되는 거고, 이 꿈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병렬식 구성은 뭐예요?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인 거죠. 그럼 바로 뭐예요? 천변통경이 바로 병렬식 구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렬식 구성으로 많이 나오는 작품에 뭐가 있냐면 전의 양식을 계승한 소설이 있습니다. 전의 양식이라는 것은 원래 전이라는 것이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다고 했죠. 그런데 고려 말에 어떤 소설이 소설이 아니고 가전체 문학이 쓰여졌다고 그랬죠. 가전체 문학. 우리 가전체 문학이 뭐라고 그랬죠? 가짜 정기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를 의인화한 국순전, 국선생전, 공방전 이런 것을 우리는 가전체 문학이라고 했는데, 얘는 엄연히 따지면 소설의 갈래가 아니고 뭐의 갈래? 수필의 갈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교술문학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계승한 게 현대에 쓰여져요. 그것을 가전체 문학을 계승한, 전의 양식을 계승한 소설이 있습니다. 소전이라고도 하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자, 현대에도 이런 소설이 쓰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유자소전,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전의 형식. 그러니까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는데 인물의 일대기를 장황하게 다루지 않고요. 가전체 양식을 계승했으니까 원래 가전체 양식의 구성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가계 속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한 일을 에피소드식으로 소개하고, 세 번째 그 인물에 대한 사신의 평가가 이어지죠. 이 형식을 그대로 계승한 게 전의 양식을 계승한 현대 소설도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가전체 소설의 양식인데 이것을 그대로 계승한 소설, 유자소전,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소설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당연히 뭐죠? 이 가전체 형식을 계승했으니까 에피소드가 많을 거예요. 가전체 문학도 역시 에피소드가 있죠. 인물이 한 일을 에피소드식으로 나열하는데, 이것을 계승한 현대 소설도 에피소드가 나열이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에피소드를 나열한 것을 병렬식 구성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볼게. 암시와 복선에 대한 개념인데요. 암시라고 하는 것은 개연성이 있다고 말해요. 개연성은 뭐예요? 사건에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폭우가 내렸어요. 그러면 폭우가 내림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구나. 이럴 때 폭우가 내린 것은 교통사고에 대한 암시라고 볼 수 있고요. 복선은 뭐예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다.
예를 들면 일찍 죽을 여자애가 보라색을 좋아해. 그러면 얘는 이 여자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이 뭐야? 보라색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연성이 조금 더 강하죠.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물의 제시 방법, 이야기의 전개 방법 중에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요. 말하기 기법, 유학적 제시, 분석적 제시, 해설적 제시 같은 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상황, 심리 등을 직접 말해줘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죠? 직접 제시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그죠? 황망근은 유자였다. 황망근은 땅이 내린, 하늘이 내리고 땅이 키운 덕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말해줘요. 직접 제시죠. 이렇게 말해주면 장점이 뭘까요? 사건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독자가 인물 파악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반면에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되고요. 너무나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자, 황망근이 뭐야? 하늘이 내리고 땅이 키운 유자였어? 그게 뭔데? 라고 추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의 반대 개념이 보여주기 기법, 간접 제시, 장면적 제시 라고 하죠. 등장인물의 외양이나 행동,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게 하는 거죠. 성격, 상황, 심리 등을 외양, 행동, 대화로 드러내는 것. 다른 말로 여기 하나 빠진 게 극적 제시라는 게 빠졌네요. 같은 말. 자, 이렇게 극적으로 제시해주면 장점이 뭐예요? 독자랑 인물이 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감이 나죠. 현장감 있고 생생한 느낌을 줘야 한다. 반면에 사건 진행 속도가 낮다는 것은 느리다는 거죠. 그리고 독자가 인물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서술자가 분석적으로 제시해주면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추가 개념 한번 볼까요? 자, 중심 인물은 뭐냐면 사건을 이끄는 인물을 중심 인물이라고 하죠. 달리 말하면 주인공이고, 주변 인물은 주인공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엑스트라라고 할 수 있고, 주동인물 역시 주동인물은 성격이 착한 사람, 즉 선한 인물. 그러면 반동인물은 뭐예요? 반대. 그죠? 나쁜 사람. 그래서 주동인물은 반동인물과 갈등 관계에 있는 거죠. 개성적 인물은 뭐예요? 독특한 사람. 한 시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사람이고, 개성적 인물의 반대말은 뭐예요? 전형적 인물이라고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전형적, 그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인물, 뻔한 사람. 제가 뭘 설명했어요? 학생들의 공부 방법을 가지고 설명한 적 있죠. 자, 그 다음에 성격 변화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평면적 인물이라고 했고, 성격이 변하는 인물, 입체적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OX 문제로 익혀보도록 합시다. 개념어. 중심적인 하나의 사건만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 무슨 구성? 단일 구성. 통일된 인상이나 압축된 긴장감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이죠. 그 다음 2개 이상의 중심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합 구성. 사건의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구성 방식은 평면적 구성. 서술자가 글을 쓰게 된 동기, 이야기의 주인공, 글을 쓴 목적 등이 압축되어 있으면서 중심 이야기인 내부 이야기를 파악하는 실마리가 되는 거,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외부 이야기에서 글을 쓰는 목적이나 주인공 등을 소개하고요. 내부 이야기에서는 주제를 전달하겠죠. 그 다음 5번 볼까요? 입체적 인물은 뭐라고요? 성격이 변하는 인물이죠. 작품 속에서 성격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인물로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이 이에 해당한다. No.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전형적 인물이에요. 그래서 고전 소설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제자, 가인형 인물이라고 했죠. 재주 많은 남자와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 그죠?
단 전형적인 인물이 아닌 거 한 사람 있네요. 홍길동 전에 홍길동. 자, 홍길동은 서자로 태어나서 이 신분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이 양반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평민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런 이 사람은 입체적 인물인 거죠. 6번 소설 속의 사건은 대체적으로 우연적, 사파적으로 연결되면서 전차 이야기를 구성하지 않아요. 소설 속의 이야기는 일정한 구성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플롯 구성이라고 하죠. 플롯 구성. 플롯 구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구성에 따라서 어떤 사건의 발단에서는 인물 소개, 사건 소개하고 전개에서는 이 사건이 점점점 나아지다가 위기와 절정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다르죠. 그러다 결말 사건이 해결되는 식으로 아주 우연적으로 사파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긴밀하게 사건이 진행된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인물에 대해 어떻게 제시하는지 볼까요? 염상섭의 3대. 3대는 뭐냐면 각의 3대를 말해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이지적이요 이론적이기는 둘이 더하고 덜한 것이 없지만 다만 덕기는 있는 집 자식이요 화사하게 생긴 그 얼굴 모습과 같이 명쾌한 가운데도 안전하고 순한 편이요. 병화는 거무튀튀하고 유들유들한 맛이 있으니만큼 남에게 좀처럼 머리를 숙이지 않는 고집이 있어 보이는 인물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했어요? 간접 제시했어요? 여기 뭐야? 명쾌한 가운데도 안준하고 순한 편이다. 그죠? 고집이 있어 보인다 라고 했으니까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는 전광용의 사수라는 소설입니다. 자, 사수라는 것은 총을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B가 이지적인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본 후 나는 B의 집으로 경위를 찾아갔다. B가 나오고 경위도 나오네요. 이 근래 B의 의식 상태에는 약간의 이상적인 징조가 나타나 발작적인 행동이 집안에서도 거듭되었다는 사실은 이날 들은 이야기였다. B의 이야기를 경위를 통해서 내가 들었죠. B는 나의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은 버리지 않는다. 초등 때 친구였습니다. 그와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할수록 나는 그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 내 30년의 지내온 세월에 있어서 B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오래된 친구였고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기 때문이다. 나와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귀어왔다. 나와 B는 절친이었습니다. 다만 경희의 경우를 비롯한 몇 구비의 치열한 대결은 B와 나의 의식적인 적대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희를 놓고 대결한 적이 있는데 결국 경희는 B의 아내네요. 자,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같은 것이 더 컸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나의 현재도 아끼고 있는 유일한 친구이고 그와는 어쩔 수 없는 대결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만큼 그의 혐의를 받는 재상에 대한 내막은 더 이상 더 소상하게 늘어놓고 싶지는 않았다. 일단 여기까지 보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자, 나는 B와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경희를 서로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어떤 내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경희와 사귀기로 했는데 내가 이겼거든요.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둘이 헤어지게 됐고 그 사이에 우연히 경희가 B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만난 경희는 시종 울기만 하였다. 그것은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다시 만난 육친의 애정 같은 것이어서 그 자리에서는 그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도 없는 것만 같았다. 경희는 남편은 비의 구출 문제보다도 나에게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로 일관하였다. 오랫동안 사귀어 온 친구죠. 그죠? 이성으로서. 유교 사변통에 나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고 수복 후는 뭐야? 한강수복 후에 우연히 만난 것이 나와 자기와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비였기에 나의 생사에 대한 수소문을 서두르는 사이에 나의 소식은 묘연했고 비와의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경희가 비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뛰어오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애정의 여진이나 아량이 없는 바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는 아량이 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비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떤 발작적인 행동도 한다고 했으니까요. 몇 번이고 죽음에 직면했던 나로서 경희의 행방에 대한 관심이 얼마 동안 적극적이 되지 못하였던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그러니까 죽음의 고비에 있었기 때문에 경희의 행방을 적극적으로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지금 죄책감을 가지고 있네요. 이제야 더욱 거세게 싹터 나로 하여금 아무의 힐난은 뭐예요? 비난도 못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경희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경희를 비난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적극적으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가슴이 뿌듯해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경희는 이미 비와 결혼한 상태죠. 그래서 이 소설 전체는 인간 사이의 대립, 나와 비 사이에 경쟁 구도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어릴 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큰 잘못도 아닌데 나와 비를 서로 뺨을 때리라고 명령했어요. 이건 굉장한 폭력인데, 그래서 나는 선생님에 대한 미움이 비로 옮겨지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우정은 계속되었어요. 중간에 이제 이 경희라는 아이 때문에 아주 쿨하게 둘이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경희와 사귀기로 했고 내가 이겨서 경희랑 사귀었죠. 이렇게 잘 지내다가 6.25 전쟁이 나서 흩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나는 경희를 못 만나고 비가 경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상황이에요. 이후의 이야기는 이 비가 이제 모반 나라를 거역하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형 집행 사수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도 현재로 시작해서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는 방식인데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나는 병원에 누워있고 과거를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개연성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지금 보았듯이 내가 나오고 나의 내면을 서술하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네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주인공의 과거 환상 속에서 현재와 과거의 사건이 역순행적으로 구성된 소설에서는 사건의 시간적 순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들을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배열해보자. 그럼 밑줄 친 부분을 볼까요? 비와의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고 나를 만난 경희는 시종 울기만 했고 비가 이지적인 모반 혐의, 나라에 반역한 혐의로 지금 구속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가장 먼저 과거에 일어난 일은 뭐예요? 그들이 결혼한 일이겠죠. 그 다음에 기억이죠. 그가 구속됐고 비가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지금 경희를 만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 소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작품은 김동리의 등신불이라는 작품인데요. 등신불이라는 제목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키만큼이나 되는 불상을 의미해요. 불상. 그럼 이 불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용 먼저 보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달라. 나의 이러한 생각은 나의 생각. 그들이 이 금불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금불각은 불상을 말합니다. 부처님 상, 돌로 되어 있는 것. 높이기 위하여 좀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굳어졌다. 나의 생각이에요. 적어도 은화 5냥 이상의 세전이 아니면 세전은 뭐냐면 부처님에게 바치는 돈이에요. 문을 여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선남선녀의 큰 불공이 있을 때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나는 지금 의심을 품고 있는 거죠. 이 절에서 금불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불상이죠. 이 불상은 아주 많은 돈을 내야만 볼 수 있고 웬만한 일에서는 저 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절이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금불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꿍꿍이가 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큰 불공이 있을 때에도 본사 승려 외에 금불각을 참여하는 자는 또 다른 세잔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내야지 이 금불각을 볼 수 있었대요. 그렇다면 더구나 신도들의 세전을 긁어 모으기 위한 술책으로 좁쌀만한 인턱걸이를 가지고 연극을 꾸미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으리라고 나는 아주 단정을 하고 도로 내 방으로 돌아왔다가 그때 마침 청운이 중국어를 가르쳐 준다고 왔기에 저 금불각이라는 게 뭐지?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어보았다. 여기는 뭐냐면 외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 나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냐면 나는 일제강점기에 학도병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우연히 중국인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해서 이 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절에는 이 금불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저 금불각을 잘 안 보여주지?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한 수작인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략한 다음에 만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만적이라는 스님이에요. 이 스님은 당나라따 스님인데 이 금불각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적이라는 스님이 소신공양하여서 뭐가 된 거예요? 이 부처, 불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상의 제목이 뭐예요? 등신불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만적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 이야기예요. 여기 외부 이야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는데 내부 이야기는 시점이 또 바뀝니다. 내용 읽어보고 또 이야기합시다. 만적이 23살 차던 해 겨울에 금능방면으로 나갔다가 중국인입니다. 전날에 사신을 만났다 해서 사신은 이복형입니다. 만적의 이복형이에요. 배가 다른 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복형이 왜 집을 떠났냐? 자, 엄마가 있는데 만적의 엄마가 이 이복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 이복형이 집을 나간 거죠. 이에 대해서 이 갈등을 느낀 만적이 집을 떠나서 스님이 되었는데 스님이 되고 나서도 되기 이전에도 계속 이 형을 찾았어요. 드디어 만난 거죠. 13살 때 자기 어머니의 모해는 뭐예요? 모함, 어떤 계략, 을 피하여 집을 나간 이 이복형이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사신을 찾아 역시 집을 나왔다가 그를 찾지 못하고 중이 된 채 어느덧 꼭 14년 만에 그를 만난 것이다. 그러나 그때 다시 만난 사실을 보고는 비록 속수의 인연을 끌어버린 만적으로서도 스님이 되었으니까요. 눈물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착하고 어질던 사신이 어쩌면 하늘의 형벌을 받았단 말인가. 사신은 문둥병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만적은 자기의 목에 걸렸던 염주를 벗겨서 사신의 목에 걸어주고 그 길로 곧장 정원사 사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절이겠죠. 절로 돌아왔다.
이렇게 절로 돌아온 만적은 이 갈등, 번뇌, 그죠? 자신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모해를 했고 이 모해 때문에 사신인 형이 집을 나갔고 그가 문둥병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아주 심한 고뇌를 느끼고 자신이 소신공양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자신의 죄, 그 다음에 어머니의 죄,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사신의 이런 고뇌를 종교적 힘으로 극복하고자 소신공양한 거예요. 소신공양은 뭐냐면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부처에게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들기름의 전 만적의 육신이 연기로 변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소신공양한 거죠. 자,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몸을 불태워서 부처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화하여 나가는 시간은 길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시간이 길었다고 말하네요. 그러다 그 앞에 선 500의 승려가 500명이나 있었대요. 아무도 쉬지 않고 아미타불을 불렀다. 신시말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그러나 웬일인지 단 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만적의 머리 위로는 더 많은 연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비가 왔는데 비가 오는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적에게는 내리지 않았대요. 연불을 올리던 중들과 그 뒤에서 구경하던 신도들이 신기한 일이라고 눈이 희둥그레져서 만적을 보았을 때 그의 머리에는 보름달 같은 원광이 씌어져 있었다. 빛이 났대요. 이때부터 세전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세전은 뭐야? 돈이죠. 부처에게 바치는 돈이 신도들이 냈나 봐요. 그 뒤 3년간이나 그칠 날이 없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였다. 이 세전으로 만적의 타다가 굳어진 몸에 금을 씌우고 금불각을 짓고 석대를 쌓았다. 그러니까 이 금불각의 내력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불각은 만적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인 고뇌에서 벗어나 종교에 기이하기 위해서 소신공양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세전이 끊이질 않았대요. 3년 동안. 그래서 그 돈으로 이 만적의 몸을 금으로 씌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 색채가 강하죠. 인간의 고뇌를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가와 가는 외부 이야기고 나는 내부 이야기란 말이에요.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인간적인 고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공통점이죠. 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이 절로 들어오기 이전에 학도병으로 끌려갔고 그 중간에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자신을 위해서 자른 거죠. 그러고 나서 불교의 스님이 되었고 이 금불각을 보고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했다는 이야기예요. 성불은 뭐냐면 부처님의 도를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내부 이야기의 만적 역시 이 인간사의 갈등을 종교적으로 승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인간사의 갈등 때문에 불교에 기이하고 자, 나는 성불했고 나는 나는 이제 소신공양해서 이 불상으로 남았다는 이야기고요. 차이점은 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위해서 성불한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손가락도 자신을 위해서 자른 거죠. 만적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위한다기보다는 죄를 지은 어머니와 그 어머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형을 위해서 소신공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까요? 가에서 불교에 기의하게 된 나는 등신불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됐죠. 외부 이야기요.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내부 이야기는 만적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일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그럼 볼까요? 10번. 만적은 어머니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라 부처가 됐어요. 외부 이야기 3인칭 시점이죠. 11번 문제. 나를 주인공으로 한 건 이야기가 외부 이야기죠. 와 만적을 주인공으로 하는 속 이야기, 내부 이야기를 다루는 액자식 구성이 될 거예요.
자, 12번 문제는 작자 미상의 유충렬전이네요. 자, 유충렬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영웅소설이고요. 이 영웅소설은 당연히 그죠? 영웅소설 그러니까 현대 소설은 이런 이야기가 없죠. 뭐예요? 고전 소설입니다. 고전 소설이고요. 이 고전 소설의 특징은 뭐라고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고요. 100%. 그다음에 서술자의 논평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나고 또 제자 가인형 인물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구조가 뭐냐면 기이한 출생,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고난, 그 다음에 조력자가 나타나고 이 조력자에 의해 도움을 받고 뭐 큰 힘을 얻어서 국가에 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출세하는 이야기, 해피엔딩이죠.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소설 먼저 읽어보고 또 이야기하도록 하죠. 첫 번째 단락. 자, 장한당과 채일기 두 사람이 이때를 타서 천자께 여쭈오되, 천자는 황제를 말해요. 황제. 어휘 알아두시고요. 폐하 즉위하신 후에 은덕이 온 백성에게 미치고 위엄이 온 세상에 진동하여 열국제신이 다 조공을 바치되 오직 토번과 가달이 강포 한만 믿고 천명을 거스리니. 자, 우리 고전 소설은 여기 보니까 뭐예요? 배경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 이 소설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거죠.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쓴 소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데, 자,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을 인식할 때 두 갈래로 봐요. 자, 한족과 나머지 족을 오랑캐족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40여 개의 소수민족이 결합된 국가잖아요. 그래서 한족을 숭상해요. 한족은 우대해주고요. 오랑캐는 뭐 호족이라고 해서 무시합니다. 그래서 토번, 가달 이거 다 뭐예요? 오랑캐족을 말해요. 소수민족. 그러면 영웅소설이니까 전쟁 영웅소설이란 말이에요. 전쟁 소설을 뭐라고 하냐면 군담소설이라고 해요. 그죠? 군대의 이야기가 있는 거. 그러면 군담소설은 아군과 적군이 있을 거예요. 그럼 아군은 누구겠어요? 한족이겠죠. 아군. 옹호하는 대상이고 여기 호족은 다 적군이 될 거예요. 이 적군일 때 토번, 가달 이런 말이 나온다. 다 오랑캐족, 호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강포 한만 믿고 매우 흉악하다는 말만 믿고 천명을 거스리니 신등이 비록 제주 없사오나 남적을 항복받아 총선으로 돌아오면 폐하의 위엄이 남방에 가득하고 남쪽 지방인가 봐요. 소신의 공명은 후세에 전하리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는 깊이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자, 장한당과 채일기라는 사람이 황제한테 무엇을 건의하는 거예요? 토번과 가달을 칠 것을 건의하는 거네요. 자, 그런데 장한당과 채일기가 이때를 틈타서라고 했으니까 장한당과 채일기는 뭘 거예요? 반동인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설의 제목이 유충열전이잖아요. 그래서 유충열의 일대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적군이 될 거라는 거 조금 예상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장한당과 채일기는 뭐예요? 간신인 거죠. 간신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천자 여기 위엔 천자가 매일 남적이 강성함을 금심하더니 이 말을 듣고 대회가 뭐예요? 아주 기뻐하며 라고 했어요. 현재 지금 남적을 항복받아 주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장한당과 채일기죠. 그런데 이 남적
때문에 이 지금 나라가 고통받고 천자가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인데 장한당과 첼기가 이 남적을 항복받아 주겠다고 하니까 천자가 지금 매우 기뻐하는 상황이네요. 경의 마음대로 기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경은 신하를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황제가 기병하라 말을 일으켜라 싸움을 시작해라 하시니라. 이때 유주부 조회하고 유주부라는 사람이 조회 임금을 만나고 그러면 여기서 주부는 뭐냐? 직책의 이름입니다. 유씨성을 가진 유씨성의 주부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임금을 만나고 나오다가 이 말을 듣고 천자 앞에 들어가 엎드려 주왈 말하기를 듣사오니 폐하께오서 남적을 치라 하시기로 기병하신단 말씀이 옳으니까 라고 했더니 천자가 한담의 말에 여차하기로 그런 일이 있노라 그랬더니 이 유주부가 폐하 어찌 망령되게 허락하셨습니까? 유씨네요. 누구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의 주인공인 유충렬 아니면 유충렬의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유충렬의 아버지. 자, 왕실은 미약하고 외적은 강성하다. 여기서 왕실은 우리나라겠죠. 황제가 있는 나라. 이 유주부가 있는 나라요. 외적은 강성하니 이는 자는 범을 찌른과도 같고 비유법 드는 토끼를 놓침이라. 이건 뭐예요? 우리는 상대가 안 돼서 당연히 질 것이다. 라고 유주부의 생각을 말한 거죠. 한낱 새알이 천근의 무게를 견디리까. 그러니까 여기서 새알은 자국이고 천근의 무게를 가진 건 바로 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련한 백성 목습 백리사장 외로운 혼이 되면 그것인들 아니 저가기리요 슬픈 아주 나쁜 일이 아니요 엎드려 바라올 건데 대황상은 뭐예요? 황제를 높여 부르는 말이죠. 기병치 마옵소서라고 말했어요. 나의 내용 볼게요. 이때 대원수는 직책을 말해요.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직급이죠. 금산성에서 적 10만 병을 한 칼에 무찌르고 바로 호산대에 득달하여 적병을 시없이 함물고자 행하더니 뜻밖의 월색이 희미하여 난데없는 빗방울이 원수 얼굴에 내리거늘 원수 괴히 여겨 마을에 잠깐 머무르고 천기를 살펴보니 하늘의 기운을 살펴보니 도성에 살기가 가득하고 천자 아까 뭐라고 했죠? 황제의
자, 다음 단락. 이게 웬 변이냐. 갑옷과 투구 창검을 갖추고 천사마 위에 밥비 올라. 천사마는 뭐예요? 하늘에 내린 말. 밥비 올라 산호채찍을 높이 들어. 산호채찍 천사마. 누가 사용하는 거죠? 대원수가. 체질하며 말에게 단단히 부탁하여 이르기를 천사마야 너의 용맹 두었다가 이런 때 아니 쓰고 어디 쓰리오. 지금 천자 도적에게 잡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지라. 순식간에 득달하여 천자를 구원하라. 천사마는 본디 천상에서 타고 온 비룡이라. 날아가는 용이래요. 체질을 아니하고 단단히 부탁하여 말해도 비룡에 조아라. 제 가는 대로 두어도 순식간에 천리를 갈 줄 모르는데 하물며 제 임금 급한 말로 부탁하고 산호체로 체질하니 어찌하니 급히 갈까라고 서술자의 논평, 서술자의 개입 나와 있네요. 서술자의 개입. 눈 한 방 깜짝하여 황성 밖을 지나 번수가에 다다른다. 전기적 요소 있네요. 전기적 요소가 뭐예요? 비현실적 요소. 자, 그러면 나의 장면은 뭐냐면 대원수가 누구냐면 유충렬입니다. 유충렬이 이제 대원수의 직책을 가지고 싸우는 장면인데 누구랑 싸우냐? 위에 나왔던 이 사람들 정원당과 체일기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를 사이에 두고 이들이 간신이 될 거고 유충률이 충신이 될 거죠. 이름부터 충성스러운 신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은 충신과 간신과의 대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소설이다. 그리고 이 소설은 영웅소설 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반동인물이고 어떤 사람이 주동인물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 제목에서 유충렬이 뭐니까요?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은 항상 주동인물이 되죠. 그래서 이 주동인물과 대립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파악하시면 되고요. 자, 등장인물 이렇게 긍정인물과 부정인물 이렇게 구분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 소설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전 소설 중에서 영웅 소설은 이렇게 전기적 요소 많고요. 또 서술자의 논평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아직 고전 소설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낯선 어휘들을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번 풀어볼까요? 가에서 대화 위주의 서술로 진행해서 사건 전개 속도가 느리겠죠. 대화 위주면 당연히 느리죠. 서술자의 평가나 분석적 제시가 있다면 빠르게 되겠죠. 13번 나에서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해서 사건의 전개 속도가 빠르겠죠.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그러면 어디가 요약적 제시 부분인지 알아봅시다. 바로 여기 있네요. 이때 대원수 금상선에서 적군 얼마큼을 이끌고 한물고자 했더니 뜻밖의 뭐가 내리거늘 청기를 살펴보니 크게 놀라 이렇게 말했고, 그죠? 또 하나 천사만은 어찌 어쩌고 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 그죠? 대화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서술자의 서술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적 제시, 분석적 제시, 직접 제시 맞고요. 이 부분은 지난 이야기를 줄거리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었고 대화와 행동으로 나타났다. 자, 다음 지문이 13번부터인데요. 13번부터는 우리 두 번째 파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